친구 만나고 집에 오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요? 머리는 지끈거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혈압은 오릅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가 독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정들었다고, 오래 알았다고 계속 만나다간 여러분 건강 망칩니다. 60 넘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암 걸리고 혈압 오르면 뇌졸중 옵니다. 친구 때문에 병원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단칼에 끊어야 할 5가지 사람 유형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약이 되거나 독이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약 되는 친구는 만나면 기분 좋아지고 웃음이 나옵니다. 집에 와서도 여운이 남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독되는 친구는 정반대입니다.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만나는 동안 스트레스 받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후회됩니다. 왜 또 만났을까? 다음엔 거절해야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만납니다. 정 때문에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거절하면 미안해서.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건강이 망가집니다. 실제로 한 의학 연구 결과를 보면 나쁜 인간관계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담배 한 갑 피우는 것과 독되는 친구 한 명 만나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60 이후에는 스트레스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스트레스 받아도 하루 이틀 지나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60 넘으면 한 번 받은 스트레스가 일주일 이상 갑니다. 혈압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심장은 계속 빨리 뜁니다. 면역력은 떨어지고 염증 수치는 올라갑니다.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까지 옵니다. 친구 만나다가 병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만나면 항상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돈 얘기만 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바로 독입니다. 당장 끊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끝까지 가야 한다고. 정이 있으니까 참아야 한다고. 전부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래 알았다고 계속 만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보다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70까지 산다면 10년, 80까지 산다면 20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독되는 사람들과 보낼 겁니까? 아니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낼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며 여러분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독되는 친구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단칼에 끊는 방법까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세요. 마음에 안 들었다면 2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숫자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세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왜 독되는 친구를 끊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65세 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함께 자녀 키우고 시집살이 하소연하며 지낸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60 넘어서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밉다, 자식들이 불효한다, 며느리가 미운다, 돈이 없다. 처음엔 미경 씨도 잘 들어줬습니다. 친구니까 위로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미경 씨가 조언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미경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 만나기 전날 밤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만나는 동안 친구 얘기 듣느라 웃지도 못했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경 씨가 힘들 때였습니다. 미경 씨 남편이 입원했을 때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친구는 그래, 힘들겠다 한마디 하고 바로 자기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미경 씨가 무릎 수술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문안 한 번 안 오고 전화로 위로 한마디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나를 친구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으로 본다는 걸. 자기 스트레스만 버리고 내 스트레스는 관심 없다는 걸. 미경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2달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3달 지나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지난 지금 미경 씨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왜 진작 끊지 않았을까 후회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8세 박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씨에게는 동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5년 전 그 친구가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들 사업 자금으로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30년 친구니까 믿고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2달, 3달,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먼저 연락하자 그제야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친구가 또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에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더니 화를 냈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렇게 따지냐고 했습니다. 곧 다 갚을 테니 이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돌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철수 씨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인색하다, 친구도 안 도와준다, 돈밖에 모른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철수 씨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00만 원도 못 받았는데 명예까지 잃었습니다. 스트레스로 당뇨가 악화됐고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지금도 철수 씨는 후회합니다. 처음 돈 달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걸. 그랬으면 돈도 안 잃고 명예도 안 잃고 건강도 안 잃었을 텐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3세 최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에게는 교회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구역에서 15년 넘게 함께 신앙생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비교했습니다. 손주 자랑 대결, 자식 자랑 대결, 남편 자랑 대결. 순자 씨 큰아들이 승진했다고 하면 친구 아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손주가 영어 잘한다고 하면 친구 손주는 영어에 중국어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가 여행 다녀왔다고 하면 친구는 더 비싼 곳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가 좋은 일 있으면 친구는 질투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표정은 안 좋았습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순자 씨가 안 좋은 일 있으면 친구는 기뻐했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친구 만날 때마다 혈압이 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집에 오면 남편한테 짜증이 났습니다. 이게 반복되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불안증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 친구와 거리를 뒀습니다. 교회는 계속 다니지만 친구와는 개인적으로 안 만났습니다. 석 달 지나자 몸이 회복됐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지금 순자 씨는 후회합니다. 왜 15년을 그 친구한테 시달렸을까? 왜 진작 끊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남의 일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정미경 씨의 친구가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만나면 무조건 자기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남편 욕, 자식 욕, 세상 욕. 1시간 내내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냅니다. 여러분이 조언해도 듣지 않습니다. 해결할 생각은 없고 그저 푸념만 하고 싶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얘기는 전혀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 있어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은 친구인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쓰레기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받아주는 건 엄청난 에너지 소모입니다. 특히 나이 들면 이런 감정 노동이 더 힘듭니다.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 푸념 들어줘도 하루 자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60 넘으면 일주일 넘게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돈으로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박철수 씨의 친구가 이런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항상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습니다. 처음엔 급하다고 합니다. 곧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돈 얘기 꺼내면 화를 냅니다. 친구 사이에 그렇게 따지냐고 합니다. 더 나쁜 건 뭘까요? 돈 못 갚으면서 또 빌리려고 합니다. 거절하면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욕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은행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은행보다 못합니다. 은행은 이자라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이자는커녕 원금도 안 갚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최순자 씨의 친구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경쟁합니다. 자식 자랑 대결, 손주 자랑 대결,
재산 자랑 대결. 여러분이 좋은 일 있으면 질투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배 아파합니다. 여러분이 안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합니다.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월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위로만 비교한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면 열등감 느끼고 못난 사람 보면 우월감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저 비교 대상일 뿐입니다.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날씨 좋으면 너무 덥다고 하고, 날씨 흐리면 우울하다고 합니다. 음식 먹으면 맛없다고 하고, 여행 가면 피곤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부정적인 반응만 나옵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여러분도 우울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전염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울증은 60 이후에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의견 말하면 무시합니다. 자기 방식을 강요합니다. 종교, 정치, 건강, 돈 관리, 모든 것에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내 말대로 해라. 내가 경험이 많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은 여러분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자 에릭 번은 교류 분석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자아 상태를 가진다고 합니다. 부모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 건강한 관계는 어른 대 어른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고 책임감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독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사람은 어린이 자아입니다.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상대방은 돌보지 않습니다. 돈 빌리는 사람도 어린이 자아입니다. 책임감 없이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부모 자아입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사람도 부모 자아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가르치려 합니다. 이런 관계는 불균형입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습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에게 좋은 것을 바라고 서로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독되는 관계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한쪽만 좋아하고 한쪽만 바라고 한쪽만 압니다. 이건 우정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하겠습니다. 예순 이후의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5명이 낫습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보다 만나면 행복한 친구가 낫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계속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독대는 친구에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세요. 중국 철학자 공자는 논어에서 말했습니다. 벗을 사귈 때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어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벗으로 삼지 말라. 여기서 나은 사람이란 뭘까요? 돈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독대는 친구는 나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끌어내립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더 이상 정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이 정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의리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독대는 친구를 정리하세요.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지킬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관계 점검표를 만드세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세요. 자주 만나는 친구 이름을 모두 적으세요. 그리고 각 친구 옆에 점수를 매기세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면 플러스, 나빠지면 마이너스, 에너지가 생기면 플러스, 빠지면 마이너스, 웃음이 나오면 플러스, 스트레스 받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세요. 플러스가 2개 이상이면 좋은 친구입니다. 마이너스가 2개 이상이면 독대는 친구입니다. 마이너스 친구들을 표시하세요. 이 사람들이 정리 대상입니다. 이 방법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히 불편하다고만 느낍니다. 하지만 점수로 매기면 명확해집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노벨상을 받은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과거 기억으로 왜곡한다. 나쁜 기억도 시간 지나면 좋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2번째 방법입니다. 단계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갑자기 연락 끊으면 어색합니다. 상대방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천천히 거리를 두세요. 일주일에 1번 만났다면 2주일에 1번으로 줄이세요. 2주일에 1번이었다면 1달에 1번으로 줄이세요. 전화 자주 했다면 횟수를 줄이세요. 문자 답장도 천천히 하세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세요. 요즘 손주 봐주느라 건강이 안 좋아서,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서서히 멀어지세요. 3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깁니다. 상대방도 눈치챌 겁니다. 하지만 서운해하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였으니까요.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를 아십니까?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모여 따뜻함을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춥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독대는 친구와는 거리를 멀리 두세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단호하게 경계선을 그으세요. 어떤 친구는 거리를 둬도 계속 연락합니다. 특히 돈 빌리는 친구는 끈질깁니다. 이럴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미안하지만 이제는 도와줄 수 없어. 내 형편도 어려워. 다른 데서 해결해봐. 이렇게 짧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설득하려 듭니다. 그냥 안 된다고만 하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쉬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장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권리를 지키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은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독대는 친구를 정리하면 공백이 생깁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취미 모임에 나가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등산 동호회, 노래교실, 서예반. 어디든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나이 들어서 새 친구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세요. 한두 달 지나면 친해집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깁니다. 이 친구들은 과거가 없습니다. 정도 없고 의리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즐거우면 됩니다. 훨씬 가볍고 편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사귄 친구가 더 진실하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좋아서 만나는 것뿐이다. 새로운 친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친구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해도 좋고, 책 읽어도 좋고, 음악 들어도 좋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사람 구경해도 좋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 바라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고독을 즐기게 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건데, 고독은 혼자여도 괜찮은 겁니다. 스위스 철학자 카를 힐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훌륭한 스승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혼자 있을 때 진짜 나를 만납니다.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남의 평가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나로 존재합니다. 이제 관계를 가꾸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와의 관계는 더 깊게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만나세요. 전화라도 자주 하세요. 생일 챙겨주세요. 작은 선물도 좋습니다. 진심을 표현하세요. 고맙다.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좋은 친구라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세요. 좋은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시들듯이 관심 주지 않으면 관계도 시듭니다. 좋은 친구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정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없다. 하지만 진짜 우정은 흔하지 않다. 진짜 친구를 찾으면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곁에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감사하세요. 소중히 대하세요. 없다면 찾으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관계 점검표 만드세요. 내일부터 독대는 친구와 거리 두세요. 이번 주 안에 새로운 모임 알아보세요. 다음 주부터 혼자만의 시간 가지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어색합니다. 죄책감도 듭니다. 하지만 2주일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 지나면 편해집니다. 석 달 지나면 건강해집니다. 1년 지나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보호입니다. 이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만 남겨야 합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편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석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가벼울 겁니다. 친구 만나는 게 즐거울 겁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겁니다. 건강도 좋아질 겁니다. 혈압 내려가고 소화 잘 되고 잠도 잘 올 겁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여러분이 만듭니다. 독되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하고 약 되는 사람은 소중히 대하세요. 양보다 질입니다. 오래 알았다고 계속 만날 이유 없습니다. 지금 행복한 관계만 남기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재정비하세요. 그 작은 용기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할 것은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하나만 하실 건가요? 3개 하실 건가요? 아니면 5개 전부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의 작은 댓글이 다른 분들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